자,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 체험학습 갔다 와서 오늘 개교 기념일인데 선생님 녹음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3차시고 12차신가? 13차시네. 13차시 신라사회의 동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요는 여러분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라사회가 이제 우리 지금 삼국 통일을 하면서 이제 신문왕이 왕권 강화를 했고 이제 크게 왕권이 강화되어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통치 제도를 했는데 그 나라가 이제는 흔들려 가는 붕괴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라가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가, 어떤 문제점이 생겨가면서 이 나라가 흔들려 가는가를 우리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네 가지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왕위 다툼, 두 번째는 농민 반란, 봉기, 세 번째는 이제 신라를 붕괴시키려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되고, 네 번째로는 이런 혼란스러운 사회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사상이 유행하게 된다라는 어떤 네 가지 포인트에서 여러분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왕위 다툼입니다. 우리 이제 진골 귀족들이 이제 진골이라는 계층은 귀족들 중에서 가장 고위 계층이고, 이 진골이라는 계층은 왕이 될 수 있는 귀족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진골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엄청난 왕위 다툼을 펼쳐가게 되는데, 이것의 시작이 바로 해공왕이라는 왕이 이제 살해당하면서 780년입니다. 이때 살해당하면서 이 이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한 20명 정도의 왕이 교체되어 갔고, 이 중에 몇 명이나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왕위 다툼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어떤 사건들 중에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는 두 개가 김원창의 난이라는 반란이랑 장보고, 여러분 장보고는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청해진이라는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이제 이 통일신라의 어떤 해상권을 장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장보고죠. 자, 그래서 이 장보고도 역시 마지막에 보면 살해당합니다. 살해당한 이유가 이 장보고가 이 중앙 왕위 다툼에서 이때 어떤 귀족을 이제 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보고의 군사력이 필요했던 이 왕위 다툼, 이 왕위 다툼에 참여하려고 했던, 당시 이제 왕이 민해왕입니다. 민해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45대 신무왕이 이제 민해왕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보고한테 군대를 빌려달라. 그래서 너가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면 장보고의 딸과 결혼하겠다. 그러니까 장보고의 딸은 이제 왕비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장보고가 이제 그런 어떤 요청에 이제 수락을 해서 군대를 보내서 민해왕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신모왕이 왕이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신모왕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장보고의 딸을 약속대로 왕비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이제 신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장보고는 사실 굉장히 천한 어떤 신분입니다. 근데 이 장보고라는 사람이 이 천한 신분인데,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어떤 이제 군대에 들어가서 어떤 힘을 키워가면서 신라로 돌아온 사람이 장보고입니다. 그래서 이 신무왕이 왕이 되자 이 장보고의 딸은 굉장히 천한 존재인데, 어떻게 장보고의 딸과 결혼을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이 장보고가 힘이 강해지면 사실 장보고도 왕이 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자, 그래서 이 신무왕이 이제 그 원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약속을 안 지키는데 걱정이 되겠죠. 이 장보고라는 사람은 사실 밑에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장 쳐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장보고의 이 부탁을 원래 약속을 거절할 건데, 그럼 장보고의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자, 그래서 이때 자객을 보내서 장보고가 암살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다 이 신라 말 왕위 다툼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이고 어 이렇게 중앙에서 이 수도에서 왕위 다툼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떤 관심사 밖이 되겠죠.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기록들이 나오는데 일단 제일 왼쪽에 있는 해공왕이 암살당하는 이제 기록입니다. 이제 "왕과 왕비가 난 이 반란병에게 해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상대등 김양상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 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애장왕 이런 왕도 이제 왕이 시해당하는 기록이 나오고 이 헌덕왕 때 보면 이제 김원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이제 왕이 되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래서 이제 농민 봉기가 나게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노급이 부활하게 되는데 이 노급 부활 여러분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일 직후에 신문왕 때 이제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했다라는 거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죠. 이 노급이라는 것과 관료전의 차이는 노동력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노급은 노동력을 이제 동원할 수 있는데 관료전은 노급과 달리 노동력을 동원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귀족들의 불만이 굉장히 컸고 왕은 이 노급을 폐지함으로써 이제 그만큼 지방에 있는 이 관리들이 이제 군대를 거느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귀족들의 끊임없는 이제 요구로 결국 노급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에 있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력으로 동원되지 않다가 이제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게 되면서 이제 노동력으로 동원이 되게 되면 그만큼 자기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 농사 지을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앙에서는 이제 왕과 귀족들은 항상 사치스러운 어떤 생활로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면 이 왕과 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당시에 막 흉년도 겹치고 어떤 자연재해도 오게 되면서 농민들은 더 올라가는 세금을 더 이상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을 이제 세금으로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수탈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수탈당하게 되면서 굉장히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9세기 말 때 되면 진성여왕 때 이제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완벽하게 이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자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 봉기들을 보자면 자 왼쪽에 있는 신당서의 기록은 이 당나라의 역사책입니다. 여기 보면 통일 신라가 당시 어떤 모습이었는지 나오는데 이 귀족들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생활을 노비가 3,000명이나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곡식을 빌려 주어서 이제 기간 안에 갚지 않으면 노비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귀족들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농민들의 삶을 보면 일단 지방에서 이제 세금을 중앙으로 바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관리를 보내서 독촉을 하겠죠. "왜 세금 안 내냐." 자 그러니까 이 곳곳에서 이제 도적대가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원종과 애노의 난이라는 이 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적고적의 난 이건 붉은색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적고적이라고 적고가 바로 붉은색 이제 바지이고 적은 도적대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도적대가 전국에서 이제 원종과 애노의 난 그다음에 적고적 여기 나오죠. 자 그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김원창이나 장보고 이런 사람들 여기 나옵니다. 저희 여기 보면 기헌과 양길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력이 신라를 붕괴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호족과 육도품입니다. 일단 호족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호족은 이제 흔히 지방 호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호족이라는 비슷한 말로는 귀족이라는 말을 알죠. 귀족과 호족의 차이점이 뭐냐면 귀족은 중앙 수도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귀족은 혈연으로 아버지가 귀족이면 아들은 자동으로 귀족이 됩니다. 근데 호족은 중앙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지방 호족이라고 부르고, 아까 앞서 배웠듯이 이제 왕권 다툼과 이런 농민 봉기로 인해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그럼 이 지방은 누가 다스리느냐? 당시에 이 지방을 이제 스스로 통치하는 사람들이 호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촌주, 이제 마을의 어떤 대장이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귀족이거나, 아니면 지방에서 이제 군대를 주고 지방을 지키라고 했던 이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을 군진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우리 군대를 거느리고 있다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스스로 군대를 일으켜서 지방을 스스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방금 지도에서 봤던 기환이나 양길,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지방 호족들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신라는 붕괴되어 가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런 지방 호족들의 어떤 두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육두품입니다. 우리 육두품 계속해서 이제 신라 배울 때마다 나오는데, 이 신라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제 이 진골로 태어나지 않으면 벼슬이 올라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골품제에 당연히 불만을 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육두품들이 신라 사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당나라로 건너가서 당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유학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는 신분에 대한 차별이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과거 시험에 응시해서 거기서 합격을 해서 당나라에서 벼슬을 하는 그런 우수한 육두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최치원과 최승우,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최치원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당나라에서 과거에 급제해서 빈공과라는 거는 당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시험 치는 과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급제해서 당나라의 관리가 되었고, 이제 이 사람이 벼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신라로 돌아옵니다. 신라로 돌아오니까 이 당나라에 비해서, 선진적인 당나라에 비해서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인 어떤 골품제도, 신분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살다가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신라가 이런 어떤 폐쇄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진성여왕 때 굉장히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이 개혁안을 제출하는데 왕에게, 왕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세상에 대한 어떤 뜻을 버리고 이제 해인사에 들어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한 사람이 최치원이고, 이 최치원의 호가 바로 해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운대라는 지명이 바로 이 최치원의 호에서 등장한 겁니다. 해운대 바닷가 옆에 있는 동백섬에 올라가 보면 지금도 최치원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최승우나 최원희, 이런 사람들은 뭐 최치원에 비해서는 그렇게 시험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아니지만 다 비슷하게도 당나라에 유학해서 어떤 사회의 불만을, 신라 사회에 대한 어떤 불만을 품었던 대표적인 육두품 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상의 유행, 이제 선종과 풍수지리설인데, 풍수지리설은 우리 보통 무덤 묘자리를 잡을 때 이제 흔히 등장하는 말이죠. 어떤 산과 강의 흐름에 따라서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이제 가려내는 이런 학문을 풍수지리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신라 말 때 승려 도선에 의해서 보급되었고, 이제 이런 어떤 풍수지리설이 널리 퍼지면서 이제 이 풍수지리설에 따라서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이제 구분하는 이런 이제 흐름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보니까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이제 경주는 힘을 잃는다. 이제 지방의 곳곳에 좋은 땅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지방 호족들이 이 풍수지리설을 크게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거지로 삼은 이 지방이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앞으로 굉장히 큰 세력이 등장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겠죠. 자, 그래서 호족들이 굉장히 풍수지리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선종, 이거는 불교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있었던 불교 종파가 교종이라고 하고, 이 신라말 때 등장한 새로운 불교 종파를 선종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있었던 교종은 이 불교 경전을 읽고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불교 경전이
이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인들한테는 없는 거죠. 대부분 그런 한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로 왕실과 중앙 귀족들, 어떤 한문을 해석하고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이 왕실과 중앙 귀족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교종입니다. 자, 근데 선종은 참선을 중시합니다. 참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 감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눈 감고 생각하는 것은 글을 몰라도 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백성들, 그다음에 이 지방 호족들, 그렇게 학문적 수준이 높지 않았던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선종을 좋아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앙에서는 교종, 지방에서는 이 선종이 굉장히 크게 퍼지면서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유행하게 되면서 결국 신라가 붕괴되어가는 그런 요소들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고, 아까 말했던 이 네 가지 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